안녕하세요. 글로벌리스크 책의 조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끝났습니다. 당연히 후폭풍들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 지금 가장 큰 후폭풍을 겪고 있는 나라는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왜 갑자기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큰 후폭풍을 겪을까요? 우리는 $3,500 우리 보고 투자하라 그랬다고 막 굉장히 화가 나 있지만 사실 다른 나라들도 우리만큼 무리한 청구서를 요구받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말레이시아였습니다.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만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는 지금 총리한테 퇴진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나라 팔아먹었다, 주권 포기했다라는 건데요. 그 내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말레이, 트럼프와 맺은 무역협정에 미 제재 따른다는 문구, 야, 주권 포기했다. 라는 건데요. 말레이시아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통해서 미국 투자를 유치하려 했지만 협정 조항 중 하나가 미국 제재 정책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주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자카르타 글로브 등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맺은 무역 합의나 무역 조항에 강권적인 게 많고 논란이 될 만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한국 발표에만 있고 미국 발표에는 없다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말레이시아는 그 문구를 합의했는데 합의한 문구를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안와르 이브라임 말레이시아 총리와 트럼프 미 대통령은요, 지난 26일 무역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이 협정은 말레이시아는 거의 30% 가까운 관세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 관세를 19%로 낮추고 말레이시아가 미국 제품을 소고기, 항공기 등 $2,400억 어치를 구매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도 우리만큼 압박 카드로 이제 미국에서 엄청나게 몰리고 있었던 거죠. 무려 $2,400억를 구매해야 되는 겁니다. 말레이시아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는 훨씬 작은 걸 생각해보면 말레이시아가 미국 제품 소고기 항공기들을 이만큼 사는 거는 굉장한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말레이시아도 여기를 동의했어요. 그러니까 안와르 총리는 이 협정을 미국의 투자를 받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미국의 꼭두각시는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야권이 문제 삼은 건 좀 다른 겁니다. 협정의 5조 1항을 문제 삼은 건데요. 이 조항은 미국이 경제적 또는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한 제3국에 대해 금지 또한 제한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쪽 나라들의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와 제재, 러시아 제재 등에 동참해야 할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야당은요, 정부가 자발적으로 국가 주권을 포기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좀 웃긴 겁니다. 미국의 제재에 국가의 법률로 제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에 따라야 할 수밖에 없으니까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협정에서 미국의 제재를 채택하거나 유지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했으니까요.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미국이 이 조항을 말레이시아에 압박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건 말레이시아가 제재 위반의 주요 통로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서류상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란산 원유의 대부분은 중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럼 중국은 이란산 원유를 어디서 수입하느냐?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원유라고 수입한 것들이 사실은 이란산 원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란의 배들이 말레이시아로 가서 거기서 원유를 내리고 그거를 중국이 사가는 이런 무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말레이시아가 이런 식으로 어떤 제재 회피의 창구가 되고 있다는 게 계속 우려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미국이 이런 조항을 넣었고 말레이시아가 협상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은 정부가 자발적으로 국가 주권을 포기했다면서 막 비판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해 말레이시아 통상장관은 논란이 되니까요. 해당 조항은 자국법의 근거에 결정된다고 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이건 우리 법에 따라서 되는 거야. 그냥 우리 법에 따라서 우리 법에 맞을 때 미국의 제재를 우리도 준수하는 거야. 라고 통상장관은 말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압니다. 이거는 그냥 정부의 그냥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안와르 총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언제든 협상을 종료할 수 있다. 우리가 왜 세명했냐고 미국의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의 사과 요구에 난 사과하지 않을 거야. 나라를 위해서 한 거고 이게 꼭 필요해서 한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요. 이런 말레이시아와 같은 중견국이 미중 전략 경쟁 구도 속에서 외교 및 통상 정책의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재 조항에 포함된 협정을 체결할 경우 국가 주권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무역협정은 단순한 경제 계약이 아닌 지정학적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 안에 포함된 정치적 의도와 파급력을 면밀히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말레이시아 정부는 저 조항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 미국해 하면 거의 따라갔고요. 뭐 자국이 이제 어느 정도 제재에 뚫린 곳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국제사회에서 용인된 수준에서 자기들이 해왔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그게 아닌 거란 게 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네덜란드 야권은 그걸 걸어서 이 나라 팔아먹은 놈아 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렇게 항상 이제 후폭풍들이 있었어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 비슷한 후폭풍을 겪고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한미 정상회담 결과 양국의 발표 차이들이 있는데요. 투자 금액 같은 경우도 한국은 200억 불이고요. 매년 200불씩 상한을 둬서 투자하겠다. 1,500불은 미국 조선산업에 투자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미국은 3,500불을 관세 축소 대가로 지불하는 거다라고 말하고요. 6천억 불을 또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우리가 대만 수준으로 합의를 했다. 대만보다 절대 우리가 불리한 조건을 받지 않는다라고 합의했다라고 하는데 미 상무부 장관 러스틱은 반도체는 합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한국 정부의 의지, 미국 정부의 전략이 맞물리면서 이게 어느 균형점을 찾아갈 겁니다만 아직도 우리의 그 합의도 이런 모호한 부분들이 많이 남으면서 실제로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뭐 말레이시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말레이시아가요 뭐 트럼프에게 완전히 내주는 협상만 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카드를 갖고 지금 미국을 압박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국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힘으로 말레이시아한테 2,400억 달러나 뭐 물건 사라 해가지고 뭐 쇠고기나 항공기 등 산다라고 했지만 말레이시아도 하나를 듣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게 니들 중국 이후의 히토리를 갖고 싶지? 그럼 우리한테 잘 보여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최근 미국과 핵심 광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히토리 원광 수출을 금지하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CNA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탱쿠 자프룰 압둘 아지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은요. 의회 발언을 통해 해당 사실을 밝히면서 이는 기존의 단순히 원자재를 채굴해 수출하는 경제구조에 벗어나서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국가 전략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장관은 지난 29일 의회 발언에서 히토리와 같은 원자재의 미국 수출을 허용할 것이라는 일부 우려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요. 말레이시아는 더 이상 값싼 원자재만 캐서 수출하는 국가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히토리의 원광 수출 방침은 그대로고 국가의 장기적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는 가공해서 팔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쿠알라룸푸르 방문했을 때 히토리 공급망 협력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발표된 공동 성명에는요. 말레이시아가 미국에 대한 히토리움 및 핵심 광물 수출에 있어서 금지나 쿼터 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와는 별개로 원광 형태의 수출은 허용하지 않고 가공 또는 부가가치를 더한 형태의 수출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 성명에는 말레이시아가 히토류 수출에 쿼터나 어떤 금지나 이런 걸 안 하겠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게 원광을 수출하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재련한 거에 대해서 금지나 쿼터 제한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히토리움의 핵심 광물 수출에 있어서 금지나 쿼터 잡음이 없다는 건 당연히 원광을 수출하는 것에도 금지나 쿼터 제한이 없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는 아니야. 원광은 금지고 딴 게 쿼터 제한이 없다고. 딴 게 금지가 아니란 말이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우리가 늘 느끼지만 국제정치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늘 인식하고 카드를 끌어오려고 합니다. 중국의 첨단 공장들이 이전하고 있는 동남아의 중심에 말레이시아가 있는데요. 말레이시아의 히토리 매장량은 약 1,610만 톤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엄청 많은 거라고 해요. 근데 가공기술 부족으로 실제 활용도는 낮고요. 이와 관련해 최근 말레이시아 국부펀드가 중국 측과 자국 내 히토리 정제 시설을 건설하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말레이시아 정부가 중국과 협력해서 얻어낸 히토리 광산의 그 광물들을 미국의 뭐 원광 그대로 수출하지는 않겠다. 우리가 정련해서 하겠다라는 게 말레이시아 정부의 입장이고 이것만 보면 말레이시아도 미국의 뒤통수를 때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제재받은 멕시코 금융기관 3곳은 모두 결국 문 닫았다라는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몇 번 하나하나 문 닫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미국 정부가 자금 세탁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린 멕시코 금융기관 3곳이 결국 시장에서 모두 퇴출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지난 6월 인터캠, CI방코 은행과 투자회사 벡터 카사데볼사라고 하는 회사들 이 3곳을 제재했는데요. 이유는 마약 카르텔의 자금 세탁에 관여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은행들은 거래를 끊었고 이 회사에서 만든 신용카드나 이런 거에 비자, 마스터카드도 끊겨 나갔어요. 그리고 멕시코의 중요한 수입원이 뭐냐? 미국이랑 맞붙어 있으니까 당연한데 미국에 가서 일하는 멕시코인들이 송금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컸고 하기 때문에 이 송금액도 상당했는데 그런 게 이제 싹 막힌 거예요. 미국 은행들은 이 은행들로 돈을 못 보낸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은행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죠. 새 금융기관은 미국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멕시코 정부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법 위반의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계속 반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난 6월에 제재했습니다. 근데 결국 제재 이후 4개월 만에 세 기관 모두 멕시코 금융시장에서 운영을 중단했는데요. 멕시코 뉴스 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인터캠은 카피탈은행에 인수됐고 CI방코는 청산에 들어갔습니다. 청산 전에 신탁 부문을 매각했고 벡터의 자산은 증권사 피나맥스로 이전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멕시코 은행업계 부회장 호르헤 아르세는 세 기관의 철수가 매우 질서정연하게 진행됐고 고객의 피해 없이 마무리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의 피해 없이 마무리됐다는 건 회사의 피해는 극심해진 거죠. 중요 알짜 자산을 다 팔아버리고 회사는 문을 닫아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은행들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작아 보이지만 지점을 전국에 한 200 몇십 개를 가진 꽤 중대형 은행이었던 거죠. 한국의 대형 은행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 제재 한 방에 저렇게 이제 셋 다 문 닫을 정도로 날아간다는 건데요. 이런 걸 보면 제가 늘 말하는 건데 이런 제재의 효과는요. 오히려 북한, 러시아, 중국 이런 데보다 그 우방국들일 때 훨씬 더 크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서방의 인대 경제 체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재를 했다 손 치면 그게 엄청나게 타격이 크거든요. 러시아나 중국, 특히 북한 기업들 암만 제재해 보십시오. 우리 타격 없어. 어차피 니들 제재 피해서 계속 거래해 왔고, 우리 거래 규모도 크지 않고, 이렇게 말할 텐데, 근데 서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고, 여기가 제재를 받으면 그걸로 그냥 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제재나 수출 통제를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은 이걸 잘못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페널티가 너무나 크고 후폭풍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도 소식 하나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인도가요, 미국 제재받은 회사와 항공기를 공동 생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인도도 참 대단합니다. 러시아산 원유 수입한다고 트럼프가 25% 관세도 때리기도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인도 국영 항공 우주 기업 힌두스탄 에어로너틱스는요, 러시아 국영 항공기 제조사 유나이티드 에어크래프트와 민간 여객기 공동 생산 계획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협정은 인도 내에서 완제품 형태의 민간 항공기를 생산한 첫 사례로 양국 간 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 힌두스탄 에어로닉스는요, 지난 28일 자신들의 X 계정을 통해서 러시아 국영 항공사와 협력 사실을 공개했고요. 쌍발 엔진을 갖춘 이런 민간 여객기 작은 거지만 이거를 이제 인도에서도 생산하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00대가 생산돼서 16개 이상의 민간 항공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협력 상대인 러시아의 그 UAC, 이 국영 항공사가요, 미국, 유럽연합, 영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으로 미국 재무부는 이 러시아 방산 산업의 핵심 기업으로 이 UAC를 지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도와 서로 협정을 맺고 그 UAC가 만드는 비행기를 인도 내에서 생산하겠다고 한 거죠. 이거는 인도 특유의 전략적 독자성을 강조하는 행보로 풀이되는데요. 근데 이제 기술 이전이나 자본 투입에 대한 세국부 조건이 불투명하고 제재 기업과의 거래가 가져올 국제적 파장을 고려할 때 이 프로젝트가 과연 제대로 갈 수 있을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인도의 아주 용기 있는 행동 정도로만 일단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